길어지는데 최근에 싱커님이 하고 있는 그 이제 기술적인 도전이 이제 그 AWS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제로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접근 제한이 통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나요? 접근 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접속할 수 있냐 네, 없냐예요. 근데 네, 그 방식이 IP로 하냐, 인증으로 하냐는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AWS Verify Access를 네, 하고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기존의 IP 기반의 접근 통제가 아니라 사용자 인증이나 디바이스 인증을 가지고 하는 접근 통제예요, 말 그대로. 네네. 이 디바이스가 이러한, 그래서 접근 통제에서는 너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면 여기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게 네가 어떤 IP를 들고 들어오면은 접근할 수 있게 해줄게 네, 일 수도 있고, 넌 그 악부님은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어떤 디바이스를 들고 있으면은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에 대한 조건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경우게 IP인 거고, 네네. 사실. 근데 저는 IP 기반 접근 통제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원래.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의 IP 기반 접근 통제는 공인 IP, NAT IP를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 NAT IP 하위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맞아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내망이에요. 네, 그럼 사내망에 대해서 가면은 한 회사 그 하나의 IP에서 막 만약에 하위에 5천 명이 근무를 그쵸. 해요. 그럼 그 5천 명의 접근을 다 하나의 IP로 통제한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사실 눈가리 제 와웅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에 뭐 5천 개 있는데 한 개가 필요해서 뚫으면 4,999개 다 뚫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네,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AWS 베리파이 액세스가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네네, 걔네는 IP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살인 거예요, 말 네. 그대로. 아이덴티티를 네, 맞아요. 아이덴티티나 아니 디바이스에 대한 트러스트를 네. 보니까 각 사용자마다 아니면 각 디바이스마다에 대한 인증이나 그거를 그 조건들을 허용이 돼야지만 접근할 수 있다. 인 거예요. 아, 진짜 우리의 조건식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근 통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 그대로 얘가 접근이 되냐 안 되냐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고 하는 항목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1항의 1 항목을 보면은 저기 보면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인가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 접근 통제는 인가예요. 네네, 허용의 범위라는 네네, 거죠. 네네, 예. 그래서 IP가 아니라 주소 등이기 때문에 IP가 네네.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법이 다 등이네요. IP 맞아요. 하고. 아, 이게 한 글자 차이가 맞아요. 진짜 크네요. 그래서 만약에 주소로 제한하여 이러면은 맞아요. 무조건 IP 주소로만 제한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논쟁이 나와요. 공인 IP로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우리 나타 IP가 아닌 그쵸. 사설 IP로 다 제한해야 돼요? 보통 그래서 내부 시스템들은 사설 IP로 다 제한해요. 네네, 예. 그래서 특정 사용자의 개인 IP를 계속 고정해서 쓰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사설 IP만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음,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IP가 수시로 바뀌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많이 안 맞은 상황이겠죠. 그거는 사실은 네. 이제 우리 이제 단말기가 접근을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상관이 없죠. 아, 단말기 IP는 계속 안 바뀌잖아요. 네네. 얘가 아,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의 아, IP는 바뀌지만 출발지 단말기 입장에, IP는 네. 출발지 IP는 안 바뀌니까 접근 제어가 충분히 가능하죠. 진짜 어렵다. 예. 이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항목을 하나하나 판단하는 게 어렵네요. 맞아요. 저 네, 항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네, 해석된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네,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실력 있는 엔지니어일수록 고민들이 되게 깊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들이 이런 거를 또 우회하는데 라는 이 끊이지 않는
물고의 이 연쇄 작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게 길어져요. 아, 제가 베리파이 액세스를 사실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시작한 거는 한 달 전부터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계속 설계하고 했었고,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번 금주 목요일부터 일단은 네네. 시작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지금 계속 네. 에러가 나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만 하는 게 확실히 완전히 안전한 거냐라는 퀘스천을 계속 날리는 거죠. 그쵸. 네, 이걸 하면서도. 이러면 어떠한 문제들이, 어떠한 우회 경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거기다가 보안을 계속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유저에 대한 트러스트를 먼저 하는데, 그 이후에는 유저와 디바이스를 같이 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디바이스에 대한 기준을 계속 높일 거예요. 근데 그 디바이스를 인증한다는 게 그 뭐 맥 어드레스라는 건가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디바이스 인증을 하는 건가요? AWS Verify Access에서 지원하는 디바이스 트러스트는 세 가지라고 네. 보면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젠프가 있고, 젠프. 네, 네. 젠프는 이제 MDM이죠. 네네. MDM이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최근에 네. 이제 우리 이슈가 윈도우 있었던. PC들을 꺼트렸던 그 EDR, 네. 얘는 일종의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네. 시스템이라고 보고, 네. 이제 요런 거를 가지고 그 인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베리파이 액세스에 만약에 내가 그 도메인에 접근을 하면은 베리파이 인스턴스가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실제로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네. MDM이라던가 아니면 EDR에다가 정보를 요청을 해요. 음. 그리고 요청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뒤에 있는 ELB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등록할 때도 보면은 이제 테넌트, 네. 얘네들 젠프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둘 다 사스 기반의 서비스들이에요, 네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테넌트 기반으로 이 사용자들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회하고 조회된 결과를 받아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그 뒤로 흘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아이덴티 프로바이더 같은 그런 사스 솔루션들이 중간중간에 개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디바이스 트러스트는 아이덴티티 트러스트랑 좀 개념이 달라요. 오. 네. 아이덴티티는 사용자잖아요. 네. 네.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성우님의 PC를 쓴다고 해서 제가 아뿌님이 될 수 없는 네. 것처럼, 사용자는 아이덴티티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네. 인증을 거치는 거고, 디바이스 트러스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에 어떤 아, 안전한 장치들이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악부님이 회사 PC가 아니라 만약에 유저 인증만 있다라고 하면 아이덴티티만 있다고 네. 하면은 악부님이 개인 PC로도 이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다가 그쵸. 되는 건데, 네네. 만약에 디바이스 트러스트까지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 PC에다가도 이런 걸 설치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게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 바로 느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거기다가 둘 다 필요할지 아니면 하나 디바이스 트러스트만 넣을지는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죠. 문제. 왜냐면은 급, 우리가 여기 들어갈 때마다 계속 사용자 인증을 한다. 아이디 패스워드 네. 입력하고 막 2차 인증까지 계속 넣는다. 생각보다 피곤하거든요. 관리가 힘들죠. 네. 이게 되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음, 유저 인증을 꼭 넣을 거냐 아니면 그냥 디바이스 인증만 할 거냐, 이제 이런 판단들을 이제 네.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접근 통제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아,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법적인 요건은 갖춘다는 거예요. 그쵸. 예. 예, 근데 하지만은 이제 저 접근 통제에 대한 요건은 갖출 수 있어요. 근데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하지만 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접근 통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접근 통제뿐만이 아니라 그 하위에 내려가면은 뭐 이런 악성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쵸. 그럼 이 항목을 지키려면은 결국엔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이 엮여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 가지에 대한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기술적인 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그 AWS 한다고 하실 때 한 세 달 이상이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서 영장 빨리 하신다고 생각했어, 저는. 사실은 풀어야 될 그런 보안팀과의 이런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계속 하고 네, 있었던 거고, 네, 왜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게 생각보다, 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되게 큰 작업이었고, 근데 이 큰 작업을 모든 사용자들한테 이거를 제공하려면은 이게 필수적인 네, 기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 보안팀과 저희 팀 간의 컨센서스가 전혀 없었어요. 네. 예, 이슈는 전혀 없었고, 그러면은 어, 어떻게, 어디까지 할 거냐? 이 정도가 있었고, 사실은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방식을 버리고 AWS 베리파이 액세스로 간다. 그 다음에 보안을 강화시키는 걸로 간다. 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음,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유저 인증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붙이고 디바이스 트러스트에서도 조건들을 이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바이스 트러스트가 있으면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뭐 허용. 근데 그 이후에는 디바이스 트러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보안 수준이 돼야지만이 접근할 수 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보안 레벨들을 PC 단말기에 대한 보안 레벨들을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등급까지 돼야지만이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라고 이거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 PC에 대한 보안을 강제로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뭔가 이슈가 좀 있어서 제가 이틀 동안 머리를 싸매고 막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서밋에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애들 서밋에? 사실은 저는 이거를 AWS 서밋에 가져가기에는 너무 하찮은 아, 그래요? 아, 그 내용이고, 소모임에서 발표하시나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월요일 23일 월요일 날 소모임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내일이네요. 예, 바로 내일. 저 따라가겠다. 예. 근데 등록 안 돼서 못 들어오실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면 이 제로 트러스트가 사실 저도 오래 알았거든요. 어떤 걸 준비하면서. 근데 제로 트러스트가 점점 우리나라에 많이 적용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저는 적용될까 보다는 적용돼야 된다라는 아, 입장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저 IP 기반의 접근 통제를 너무 싫어해요, 저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나리오도 말이 안 되는 게 생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IP 기반의 접근 통제를 하려면 저 IP를 계속 관리해야 돼요. 그쵸. 예, 근데 생각보다 관리하는 데 들어간 리소스 대비 보안에 대한 효과성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트 IP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제 나트 IP를 쓰잖아요. 만약에 네네. 휴대폰도 하나의 나트 IP를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이 되려면. 저기 위에, 예, 중계기, 중계기를 거치는, 그럼 이 중계기에 물려있는 같은 통신사의 모든 단말기 같은 나트 IP를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쵸. 예. 뭐 그렇다고 모든 시스템들에 대해서 다 이거를 막 브리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접근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들이 훨씬 더 많이 강화가 될 거고, 사실 그래서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리파이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 사항이 되게 많아요. 어떤 제약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베리파이 액세스를 호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그러니까 뒷단에 있는 서비스에 누군가, 그러니까 유저가 아니라 시스템이 호출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베리파이 액세스를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차단될 거니까. 네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사용자가 접근하기 위한 용도의 도메인과 그런 시스템 서비스가 접근하기 위한 용도의 그 도메인을 분리시켜야 돼요. 아, 왜냐면은 시스템에서는 이 디바이스 트러스트라든가 유저 트러스트를 할 수 없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이걸 인증을 하거나 할 수가 네. 없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차단될 거란 말이죠. 네네.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네네. 그러면은 시스템이 붙기 위한 도메인을 따로 따고 그러면 얘한테는 특정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강제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어려운 문제네요, 그거는. 뭐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생겨요. 뭐냐면은 어 이제 뭐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럼 네. 결제 시스템인데 그냥 콜백을 네. 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네. 콜백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이나 검수 환경이에요. 뭐 개발이나 스테이지, 대부나 스테이지 환경에서 어,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베리파이 액세스를 연결해 놨어요. 네. 그러면은 그 서비스에서 결제가 일어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결제에 대한 콜백이 그 네. 서비스 시스템에서 넘어올 거잖아요. 네네. 근데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막혀가지고 콜백이 안 넘어와요. 네네. 근데 이거는 로그에 안 찍혀요. 왜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 저- AWS 베리파이 시스템 거기에 로그가 없다는 거죠? 아니요, AWS 베리파이 액세스까지는 로그가 있지만 실제로 얘가 여기서 차단이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차단이 되고 뒷단으로 아예 안 넘어오잖아요. 네네네. 뒤에 있는 ELB나 네네. 아니면은 ALB 쪽으로 안 넘어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네. 그러면은 안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뭐 저희가 쓰고 있는 아, APM이라든가 서비스에서, 모니터링 네. 툴에 전혀 안 나오는 거죠. 네네. 여기서 앞단에서 아, 잡아내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런 걸 더 넓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제약사항도 생기는 거예요. 네네. 적용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해야 돼요. 음, 어, 재밌고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시스템 간의 통신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을 딴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뭐 이런 서브 도메인 같은 걸 쓴다든지 네. 아니면 베리파이 액세스가 모든 통신에 대해서 접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외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적용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 생각보다 베리파이 액세스가 되게 비싸요. 네, 예, 맞아요.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막 저희도 이거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사실 비용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그냥 엔드포인트 하나를 가만히 유지만 시켜도 한 달에 250불, 300불 정도가 네. 나가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엔드포인트 10개를 하면은 3,000불이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한 맞아요. 3, 400만 원 깨진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굳이 이거를 베리파이스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봐야 되고, 직접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생각보다 이번에 베리파이 액세스를 이거를 구성을 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기술이 그렇게 되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걸로 저는 느꼈어요. 뭐 장애만 안 나면요. 그렇죠. 장애 만나면 상관이 없죠. 결국에는 앞단에 OIDC로 인증을 하고 그 네. 인증된 결과값에 의해서 뒷단으로 트래핑을 넘겨주는 이런 구조라서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구성하는 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로스트를 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내가 세울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단말기 인증, 아이덴티 인증 다 할 것인가. 그게 사실 제일 핵심이고, 기술적으로는 장애만 잘 대응하면 난이도는 엄청 높진 않을 거야. 뭘 어렵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기대됩니다. 어떻게 잘 적용을 할지에 대한 모습이 기대돼서 네, 적고 통제한 겸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여쭤봤었어요.